해가 떠오를 무렵 콜로세움은 이미 숨쉬듯 살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치들이 새벽의 창백한 빗줄기를 받아들이는 사이 어제의 피는 여전히 돌의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었죠. 관중석 아래에서는 상인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리브와 물탄 포도주가 담긴 바구니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군중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는 조련사들이 반쯤 굶주린 맹수들을 억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도드라진 사자, 분노의 발을 구르는 코끼리, 창살을 발톱으로 긁는 표범, 터널에서는 검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연습용 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피를 삼킬 진짜 칼날을 시험하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덮듯 낮은 웅성거림이 점점 포효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로마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것은 단 하나, 제국이 누구보다 완벽하게 길들인 것, 죽음이었습니다. 오락으로 포장된 죽음. 로마의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잔혹함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죠. 황제들은 모래 위를 물로 채워 해전을 벌였고 맹수를 굶겨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죄수들은 신화를 연기하다 실제 시체로 무대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배 체계 속 깊이 짜인 정책이었죠. 관중의 환호는 단순한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외침이었고 역사를 가로질러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에서조차 지나쳤다고 기록된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경기장의 행위들, 피로 물든 장례의식부터 연극으로 위장된 처형까지 제국이 어떻게 고통을 박수로 바꾸며 영광을 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64년 데시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스케바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기리며 동상이나 기도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피였습니다. 세 쌍의 노예를 무장시켜 포름 보아리움, 소똥과 영의 냄새로 가득한 가축 시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빚진 의무, 모누스였죠. 그 뿌리는 로마를 넘어 멀리 감파니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사들이 무덤에서 살해되어 불안한 영혼들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은 전투로 변했고 죽은 자들은 무작위 희생자 대신 선택된 남자들의 결투를 요구했습니다. 삼리움족은 에런 시합을 자주 열었고 로마 엘리트들은 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물로 묻는 것은 불을 과시하는 것이었지만 피로 물든 장면으로 묻는 것은 권력을 증명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장례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 지도자들은 이 싸움이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치를 다스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유피테르에게 바치는 엄숙한 제물에 불과했던 종교 축제는 검투사 경기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은 그것을 경건함이라 포장했지만 군중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폭력이었죠. 충성을 강제로 불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갑옷조차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초기 전사들은 정복된 적들의 무장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무거운 방패의 삼리움 전사, 곡선 칼날을 든 트라키아 전사, 넓은 검을 휘두르는 갈리아 전사. 그들이 흘린 피는 로마의 승리가 다시 펼쳐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죽음은 곧 선전이 되었습니다. 피가 쏟아질수록 장소는 커졌습니다. 임시나무 관람석은 거대한 원형 극장으로 바뀌었고 수천 명이 모여드는 폭력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것이었죠. 피 한 방울마다 같은 메시지가 흘렀습니다.
로마는 인간도 군대도 심지어 죽음조차 지배한다고 누구도 그 끝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으로 시작된 피해 의무는 연극으로 바뀌었고 곧 집착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음의 의미까지 지배하는 힘. 한번 풀려난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함성은 사람들만을 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알려진 세계의 끝에서 끌려온 짐승들을 향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사자, 코카서스의 표범, 나일강의 악어, 그리고 사막을 넘어 끌려온 기린까지. 그들은 자연의 경이로 전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살의 축제에서 먹잇감으로 선고받았을 뿐이었죠. 로마인들은 이 쇼를 베나치오, 즉 사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지배의 선언이었습니다. 제국이 야생을 사로잡아 쾌락을 위해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럽 최초의 기린을 끌어와 행렬에 세웠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카멜로파르드라 불렀습니다. 낙타와 표범이 섞인 듯한 이름. 그러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은 경탄받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던져져 갈기갈기 찢겼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로마가 저토록 낯선 짐승조차 잡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는 것. 학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세움이 개장했을 때 티투스 황제는 단 하나의 축제에서 9천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일부 뼈에서 굶주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맹수들이 미리 약화된 뒤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한니발 휘에서 로마 군단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끼리들마저 경기장으로 끌려와 환호 속에 도살당했습니다. 무대 뒤의 물류 또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이국의 생명들을 포획해 사막을 건너 쇠사슬에 묶어 운반하고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거슬러 올려야 했습니다. 조련사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에 살아있는 전리품을 배달했습니다. 야생에서 표범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의 관중 앞에서 우리를 부수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의 힘을 눈앞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짐승은 정복에 살아있는 기념품이었고 제국의 손길이 한계를 모른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부 황제들은 이 사냥을 자기 부대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가장 화려한 쇼맨이었던 코모두스는 헤라클레스로 분장해 경기장에 뛰어들어 수백 마리의 동물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는 짐승들 사이에서 신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본 것은 활을 든 연약한 자아였죠. 사냥은 종종 조작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쇠사슬에 묶이거나 불구가 되거나 굶주린 차에 내던져졌습니다. 황제가 보장된 승리에 취하도록.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존경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사냥할 때 침묵은 곧 위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환호 뒤에서는 더 조용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플리니우스 장로 같은 고대 작가들은 수십 년간의 학살로 인해 희귀종이 고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자, 표범, 코끼리조차 멸종으로 몰려갔습니다. 콜로세움은 단순한 죽음의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한 철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멸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조차 포획되고 굶주리며 파괴될 수 있다는 환상이었죠. 모래 위의 시체 하나하나가 제국 지배의 또 다른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검투사를 떠올릴 때 흔히 두 명의 전사가 대등하게 맞서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불균형, 즉 잔혹함을 위해 고안된 시합 위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기괴한 무기를 만들고 터무니없는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어떤 희생자들은 전사조차 아니었습니다.
죄수와 범죄자들이 광대 차림으로 내던져졌고 손에는 나무검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살인자와 맞서 쓰러져야 했습니다. 관중은 그들의 무력한 몸부림을 조롱했습니다. 스포츠로 포장된 공개 처형이었죠. 무기마저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레티아리우스는 그물과 삼지창을 들었고 매끄럽고 둥근 투구로 그물을 피하도록 설계된 세쿠토르와 맞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겨루기가 아니라 그물이 상대를 올가맬지 칼이 돌파할지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대본처럼 짜인 경기에서도 그 긴장을 탐했습니다. 잔혹함은 끝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검투사가 여러 적과 맞섰고 또 다른 날에는 전체 부대가 작은 군대처럼 충돌했습니다. 경기장은 피와 부서진 방패, 망가진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새로움이 시들해지자 더 극단으로 향했습니다. 서기 1세기 여성 검투사 글라디아트릭스가 등장했습니다. 유베날리스 같은 작가들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기록은 그들이 실제로 싸웠음을 증명합니다. 난쟁이들과 짐승들과 심지어 서로와도 싸웠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성별의 경계를 흐리게 했지만 더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도 로마의 구경거리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투구마저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어떤 것은 시야를 가리고 소리를 막아 전사들이 반쯤 눈먼 채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관중은 그런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어떤 것은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드는 것 자체가 시합이 되었죠. 갑옷은 보호가 아니라 형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흑이 이어졌습니다. 검투사들은 야만인의 복장을 강요받았고 로마의 패배한 적들을 흉내냈습니다. 그들의 불가피한 패배는 제국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모든 불균형, 모든 이국적인 변형, 모든 성별을 넘나드는 연출은 군중을 충격에 빠뜨리고 순종하게 만들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콜로셈은 결코 반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스릴, 새로운 잔혹함을 끊임없이 발명해냈습니다. 정고가 되면 아침의 결투가 모래를 적시고 군중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할 때 경기장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전투는 연극으로 바뀌었고 죽음이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담나치오 아드 베스티아스라 불렀습니다. 짐승에게 던져지는 형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대본이었죠. 범죄자, 탈영병, 반항하는 노예, 전쟁포로. 그들 모두는 신화로 위장된 처형 속에서 원치 않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각 희생자의 처벌은 범죄와 맞추어졌습니다. 도둑은 늑대에게 찢겼고 방화범은 산채로 불탔습니다. 배신자는 사자에게 던져졌습니다. 모든 장면은 진짜 피로 쓰인 도덕극이었습니다. 규모는 믿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다키아 승리 축하 기간 동안 수천 명의 포로가 백국 3일에 걸쳐 학살당했습니다. 무작위의 살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막처럼 조직적으로 속도가 조절된 학살이었죠. 관객은 다음 공포가 나타날 때까지 긴장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악몽의 주인공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사자들은 굶주려 광란에 빠진 뒤 풀려났고 곰들은 사슬에 묶인 채 분노를 자극당했습니다. 심지어 귀중한 표범조차 떨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풀려났습니다. 관객을 사로잡은 것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짐승이 순식간에 덮칠까 아니면 사냥감을 가지고 놀까? 잔혹함은 전설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은 운명 지어진 영웅들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는 오르프스, 독수리들이 머리 위를 도는 가운데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스.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물든 공연, 모래 위의 무대였습니다. 로마에서 죽음은 항상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연극이었죠. 피비린내 나는 조롱극.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죽음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신화를 자기 몸으로 재현하며 대본은 언제나 고통으로 끝났습니다. 잔혹함은 짐승을 넘어섰습니다. 동방에서 빌려온 십자가형이 경기장 안에서 그대로 연출되었습니다. 남녀가 목재에 못 박히는 동안 상인들은 포도주를 팔았고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불도 구경거리에 합류했습니다. 죄수들은 투니카 몰레스타를 입었습니다. 송진의 적신 셔츠에 불이 붙었고 영희는 하늘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몸부림치는 인간 횃불.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처럼 그들은 살아있는 횃불이었습니다. 이 살인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살에 새겨진 경고였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면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죽게 될 것이라는,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견디진 못했습니다. 세네카는 전고의 처형이 영혼을 굳게 만들어 사람들을 점점 더 잔인하게 만든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의는 정의가 아닌 처벌의 스릴을 찾는 군중의 천둥 같은 환호에 묻혀버렸습니다. 로마의 상상력은 모래와 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은 도시 안의 바다조차 요구했습니다. 모이 해전, 나우마키아는 물 자체가 무기가 되는 광기의 구경거리였습니다.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테베레 강 근처의 거대한 분지를 파고 물과 진짜 배로 채웠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들이 배에 몰려올라 적대 함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위해 죽도록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죠. 화살과 투석기, 강철이 분지를 떠다니는 도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광기를 더 키웠습니다. 기원전 2년, 그는 2000X, 1200 로마피트의 거대한 분지를 만들고 맞춤수로 아쿠아 알시에티나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 안에서 30척의 군함이 충돌했고 모두 죄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올 길은 없었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로마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도 바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연조차 제국의 변덕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서기 52년, 클라우디우스는 푸치노 호수를 배수하여 또 다른 나우마키아를 열었습니다. 포로들이 오싹한 경례를 보냈을 때 모리투리테 살루탄트, 죽으려는 자들이 당신께 경례합니다. 역사는 가장 섬뜩한 대사를 얻었습니다. 리허설된 것이든 절망이든 그것은 곧 소품이 된 인간들의 절망을 요약했습니다. 불 또한 섬뜩한 신화로 포장되었습니다. 송진의 적신 튜닉을 입은 희생자들은 불타는 영웅으로 연기했습니다. 독에 쓰러지는 헤라클레스, 불 위에 손을 대 충성을 시험한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군중은 그들의 비명을 비웃었고 용맹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콜로셈의 건축마저 잔혹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시대, 엔지니어들은 경기장 아래 수로를 만들어 모래를 물로 채웠다가 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해전이 끝나면 다시 전투의 무대로 바뀌었죠. 잔혹함은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습니다. 물, 불, 그리고 살. 모든 것이 로마의 지배 극장에서 소품이 되었습니다. 포로를 익사시키고 인간을 횃불로 만들고 신화를 학살로 뒤트는 것.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인간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소 자체의 지배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배경음악이 가라앉을 무렵 처형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창의적인 악의로 흥건한 대본이 되었고 문화적 전설은 굴욕의 도구로 뒤틀렸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셈 개장 경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오르프스로 캐스팅된 배우를 기록합니다. 노래로 짐승을 길들인 음악가. 신화 속 동물들은 그의 릴에 넋을 잃고 앉아 있죠.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공연 도중 곰이 풀려나 가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예술은 패러디로, 아름다움은 도살로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다이달로스를 연기했습니다. 밀랍 날개로 크레타를 탈출한 발명가. 허술한 장치에 매달려 비행을 흉내냈지만 잠깐 치솟은 뒤 아래의 짐승들 사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르티알리스는 그 남자는 진짜 깃털을 원했을 것이다 라며 농담을 남겼죠. 재치 어린 한 줄이 한 남자의 공포를 가려버렸습니다. 가장 그로테스크했던 건 아마도 파시파의 신화였을 겁니다. 황소를 욕망하도록 저주받은 여인. 어떤 쇼는 기계 장치로 그 악명 높은 결합을 연출했고, 이어진 처형은 굴욕과 포르노그래피, 살인을 한데 뒤섞었습니다. 오만에 대한 경고는 공개적 타락으로 변질됐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뿐 아니라 신화까지 소유했습니다. 영웅, 악당, 왕과 여왕. 누구도 죽음의 퍼레이드에서 소품으로 다시 쓰이지 않을 안전지대에는 없었습니다. 관객에게 이런 장면들은 진지한 시합 사이의 사이드쇼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의상을 입은 고통스러운 총말이었습니다. 로마에게는 쌀로 만들어진 선전이었죠. 국가는 자기 전설의 의미마저 재필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콜로셈에서 이야기는 잉크나 대리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낙인 찍히고 뼈에 불타오르며 침묵이 모래를 삼킬 때까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통치와 집착의 경계는 흐려졌고 마침내 황제의 변덕이 누가 살고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 결정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야만적인 변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한 번은 쇼 중 동물이 떨어지자 관중석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빈자리를 채우라고 무심코 명령했습니다. 피를 보러 왔던 이들이 피의 일부가 되었죠. 네로는 자기 이미지에 취해 경기장을 사적인 무대로 다뤘습니다. 죄수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분장시킨 뒤 대본 속 운명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고 로마는 속삭였습니다. 광기라고. 그리고 코모두스, 궁극의 쇼맨 황제. 헤라클레스 차림으로 곤봉과 활을 들고 콜로셈에 뛰어들어 미리 불구가 된 수백 마리의 동물을 도살해 박수를 보장했습니다. 자기 공연을 위해 국고까지 축냈고 겁먹은 군중에게 환호를 강요했죠.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투사들과 맞섰지만 늘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판에서만. 패배는 불가능했고 박수는 의무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경기장을 편집증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횃불이 비추는 한밤 사냥을 벌여 로마를 불안 속에 묶어두고 오락이 언제 공포로 뒤바뀔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황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의롭고 유능하다고 기억되는 트라이아누스는 113일에 걸친 게임으로 승리를 기념했고 수천의 죽음이 권력의 축하 속으로 흡수됐습니다. 구경거리는 황제의 자아를 살찌웠지만 그 대가도 명확했습니다. 칼리굴라와 코모두스는 모두 폭력적으로 죽었고 국정이 아닌 피로 쓰인 연극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을 떠받든 같은 경기장이 그들의 광기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로마인이 환호한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 시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 조용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리석 아래 숨은 썩음을 본 사람들이었죠. 세네카는 정오의 처형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정화가 아니라 공감을 벗겨냈다고 고백합니다. 폭력은 경기장 벽을 넘어 새우며들어 일상을 오염시킨다고 경고했죠. 수십 년 전 키케로는 용기를 찬양하면서도
잔혹함을 위한 잔혹함을 꾸짖었습니다. 그조차 군중이 관대함의 증거로 게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통치한다는 건 결국 짐승을 먹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원형 경기는 박해이자 증거였습니다. 신앙을 버리길 거부한 자들은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산채로 불태워졌고 그들의 죽음은 대중오락으로 비틀렸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쇼를 잔혹함의 씨앗이라 부르며 불의를 스포츠로 환호한 제국을 고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게임은 재산을 집어삼켰습니다. 후기 제국에 이르러 통치자들은 전임자보다 더 장대한 구경거리를 줬다 스스로를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힘을 과시하던 장치가 절망의 몸부림으로 변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 식욕은 로마의 예리함을 무디게 했습니다. 한때 규율을 중시하던 시민들은 이제 값싼 빵과 끝없는 서커스를 요구했습니다. 유벤날리스가 조롱한 그 말, 빵과 서커스. 구경거리에 대한 갈망은 로마가 공화정의 뿌리에서 얼마나 멀리 떠밀려 갔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국경이 갈라지고 금고가 마르자 경기장은 무너졌습니다. 5세기에 이르면 콜로세움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속이 빈 껍데기처럼 서 있었고 모래는 침묵하며 포효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질문은 남았습니다. 고통을 향유하도록 사람을 길들이는 사회가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역사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암시합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당당하게. 그 터널을 걸으면 아직 메아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짐승의 포효, 5만 명의 함성이 하나로 터져 오르는 소리. 돌은 감탄하기 쉽습니다. 더 어렵고 더 정직한 것은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상처럼 느껴질 때까지 리허설된 잔혹함. 로마의 경기장은 단순히 피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웃고 복종하는지를 조각하는 곳. 모든 사냥, 모든 처형, 비명 속에서 다시 태어난 신화. 그 모든 것이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영원해 보이게 만드는 것. 하지만 정말로 로마의 경기장이 보여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힘?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 바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비인간화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죽음을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직되고 일정이 정해지고 표준화된 아침에는 동물 사냥, 정회는 공개 처형, 오후에는 검투사 전투, 시계처럼 돌아가는 죽음의 조립 라인, 그리고 모든 단계는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더 빠른 죽음이 아니라 더 느린 죽음, 더 많은 피, 더 많은 비명, 더 긴 서스펜스. 왜냐하면 로마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을 고통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매일 누군가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걸 보면 나 자신의 고통은 사소해 보입니다. 매일 누군가가 불타 죽는 걸 보면 내 불만은 하찮아집니다. 이것이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경기장은 거울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말했죠. 보라,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모든 노예에게는 속삭였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내 운명은 저 모래 위다. 정복된 민족에게는 경고했습니다. 로마는 내 몸뿐 아니라 내 죽음까지 소유한다. 심리적 전쟁, 돌로 지어진 전쟁터. 그리고 가장 교묘한 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자리 하나라도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가르쳤으니까요. 폭력은 오락이라고, 고통은 스포츠라고,
죽음은 예술이라고 세대마다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 처형은 사람을 굳게 만들었고 공감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마다 비명마다 공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시민, 순종하는 군중, 빵과 서커스만을 탐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경기장을 잔혹함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었습니까? 포효하는 군중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진짜 비극을 아십니까? 콜로셈이 아닙니다. 콜로셈은 그저 돌일 뿐. 진짜 비극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폭력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국이 무너진 방식입니다. 야만인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국민에게 폭력을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가르치면 언젠가는 그 폭력이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힘이 전부라고 가르치면 언젠가는 그 힘이 당신을 겨냥합니다. 칼리굴라와 코모두스가 암살당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든 폭력이 결국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끝이 납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죽음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왜냐하면 그 기계는 결국 로마 자체를 삼켜버렸으니까요. 5세기 경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국경은 갈라졌으며 도시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콜로셈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속은 텅 빈 차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그 돌 위를 걷고 사진을 찍습니다. 건축에 감탄하고 공학을 찬미하며 로마의 웅장함에 매혹됩니다. 하지만 몇이나 멈춰서 묻습니까? 이 돌들에 스며든 피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애원하고 신과 황제와 무심한 군중에게 자비를 구했는지,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우리는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로마는 셈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셈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연료였죠. 제국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문명은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됩니다. 오락을 위해 그들을 얼마나 쉽게 희생시키는가로 판단됩니다. 로마는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경고는 지금도 메아리칩니다. 고통을 정상화하는 사회는 스스로 붕괴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을 소비합니까? 여전히 고통을 오락으로 포장합니까? 여전히 더 많은 피, 더 많은 충격, 더 큰 극단을 갈망합니까? 어쩌면 로마의 유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콜로셈은 오늘 조용할지 몰라도 그 돌들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진실, 가장 불편한 질문. 누가 경기장에서 죽었습니까? 검투사들? 예. 범죄자들? 예. 전쟁 포로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로마 기록은 이 문제에 침묵합니다. 역사가들도 자주 건너뜁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경기장 근처 구덩이에서 발굴된 어린 뼈들, 10세 미만, 어떤 것은 5세 미만, 외상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날카로운 힘이 가한 상처.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갔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어머니가 출산 중 죽으면 아이는 쓸모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버려졌죠. 때로는 참신함을 위해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복된 부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죽었고 로마는 그들을 먹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해결책, 짐승의 먹이로 만드는 것, 어떤 경우는 단순히 오락이었습니다. 로마 작가들이 언급한 난쟁이들과의 싸움. 우리는 보통 성인 난쟁이를 떠올리지만 어떤 학자들은 의심합니다. 성인 난쟁이는 드물지만 작은 아이들은 흔했으니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의도적으로 모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로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민이 아닌 생명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경기장의 가장 교활한 측면으로 이끕니다. 정상화. 처음에는 로마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의 몸이 찢겨나가는 걸 보는 것은 본능적으로 끔찍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매주, 매년, 세대를 거듭하면 그것은 곧 정상이 됩니다. 단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경기장에 갔습니다. 7살, 첫 게임. 아이가 사자가 남자를 찢는 모습을 보고 울자 할아버지는 말했겠죠. 남자답게 굴어라. 그는 범죄자일 뿐이다. 그렇게 아이는 배웠습니다. 어떤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어떤 고통은 오락이라는 것, 그리고 자라서 그는 자기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사이클은 계속됐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한 세대씩, 천천히. 하지만 모두가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자살을 뜻하더라도,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객이 되는 순간 당신도 그 잔혹함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로마는 그 때문에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죽은 것은 단순한 종교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핵심 가치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은 옳다. 힘이 정의다. 제국은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에 타고 검투사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은 죽어가면서 노래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저주하지 않고? 왜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가? 로마의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몸은 부술 수 있어도 믿음은 부술 수 없다.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아이디어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기에는 일부 철학자들이 경기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세기에는 일부 황제들이 극단적 처형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4세기에는 기독교가 합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서기 404년 수도사 텔레마쿠스가 두 검투사의 싸움을 막으려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은 그를 돌로 쳐 죽였지만 호노리우스 황제는 그의 희생에 감동받아 게임을 영원히 금지했습니다. 로마 경기장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건축이라 말합니다. 공학, 로마의 진보, 어떤 이는 오락이라 말합니다. 대중문화의 시작, 대규모 이벤트의 기원. 하지만 진짜 유산은 더 어둡습니다. 로마 경기장은 사회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충분히 오래 정상화된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두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문명이 얼마나 얇은 껍질인지,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야만으로 찢겨 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침묵은 곧 공모라는 것. 콜로셈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은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건 위험했으니까. 모두가 즐기는 것 같았으니까. 어차피 그들은 범죄자, 노예, 야만인들이라 여겼으니까.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틀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중요합니다. 모든 죽음은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을 무시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우리의 인간성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로마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세기마다, 경기장마다, 죽음마다. 그리고 결국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도덕적 파산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2000년 후 콜로셈을 저주합니까? 로마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더 낫다고 자축합니까? 아니요. 진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사자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소비합니다. 리얼리티 TV에서 사람들의 굴욕을 보고, 액션 영화에서 폭력이 영광으로 포장되는 걸 보고,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 무너지는 모습을 스크롤하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냥 오락일 뿐이야. 정말 그럴까요? 로마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일 뿐이다. 노예일 뿐이다. 그냥 쇼다. 차이는 규모와 강도뿐, 원칙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고, 여전히 어떤 생명은 덜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여전히 폭력을 정상화합니다. 자주 보게 되면 로마의 유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봤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최초였고 오락을 위한 산업화된 살인을 발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파괴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같은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정상화하고 고통을 즐기고 공감이 닳아 없어지도록 방치하는 길,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길, 참여하지 않는 길,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길.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아니요 라고 말했던 이들처럼 결과가 무엇이든 그들이 옳았으니까요. 권력이 정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힘이 옳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도 오락을 위해 희생될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절대로. 콜로셈은 오늘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크고 분명합니다. 문명은 연약합니다. 모든 세대는 그것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순간, 남의 고통을 정상화하는 순간, 우리는 로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가 어떻게 끝났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관중석에 앉아 환호하겠습니까? 아니면 텔레마쿠스처럼 모래 위로 뛰어들어 멈춰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정상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항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가지 않을 길에 대한 약속. 콜로셈의 돌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피의 메아리를 간직한 채 교훈을 속삭이며.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 경기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걸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작된 피의 게임들, 이국적인 생물들의 학살, 불균형한 결투와 비뚤어진 규칙들, 살아있는 횃불이 된 사람들, 도시 안의 바다에서 익사한 포로들,
신화가 고문으로 변한 순간들, 자신의 광기에 취한 황제들, 견고했지만 묵살당한 철학자들,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갈망한 군중들.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경기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잔혹함을 정상화하고 폭력을 미화하며 사람들을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그리고 그것은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결국 로마 자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콜로세움의 사진을 볼 때마다, 로마의 위대함에 감탄할 때마다, 고대 세계를 낭만화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돌들은 수십만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 영광은 끝없는 고통으로 사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영광도, 어떤 오락도, 절대로. 그러니 묻겠습니다. 사냥, 살아있는 횃불, 그리고 자신에 취한 황제들, 이 중 무엇이 로마의 가장 어두운 영혼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여행이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떠나는 우리의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그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콜로세움은 지금 조용할지 몰라도 그 돌들은 여전히 잔혹함의 메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